약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단 한 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가 됐다. 총수가 감옥을 들락거리고 재판에 끌려다니는 약 10년의 시간 사이에 대한민국의 1등 국가자산이던 삼성그룹은 업계 1위도 내어주고 주가도 반토막이 나는 등 주저앉아 버렸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그만큼 침체를 겪게 되어버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였던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요상한 구실로 엮여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뇌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삼성이 스포츠재단으로 후원하던 경주마였다. 삼성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당시의 대통령이던 박근혜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하며 그 측근이며 승마 국가대표 선수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경주마를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이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로 엮인 한 팀이라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요상한 논리였다. 그 요상한 궤변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에 대한 공격도 그들 입장에서는 탄핵의 연장선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다.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그대로 구렁텅이로 끌려들어가 가결이 되었고 재판들은 쭉 이어져 최근에 와서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국정농단, 뇌물 등은 전부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으나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도 없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이어서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을 갱신한 문재양은 서둘러 대한민국을 조지기 시작했다. 탈원전, 중국몽, 코로나 봉쇄 등 굵직한 자폭들 중에 바로 오늘의 주제인 대한민국의 1등 그룹이자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 죽이기가 있었다. 총 19가지의 항목에 기소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모든 죄목의 뿌리가 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비리 혐의이다.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상속하기 위해서 무리한 합병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합병을 강행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비리 행위가 있었을 것이며 투자자인 국민연금에게도 5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우선 문제 삼았던 합병 비율을 보면 제일모직에 의도적으로 고평가를 주어 지분율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합병 시에 지켜야 할 정해진 비율을 따랐을 뿐이었다. 애초에 합병 당시의 시총이 제일모직이 22조, 삼성물산이 8조 정도로 약 3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합병 비율도 약 3대 1인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또 합병 이후에 제일모직에 기대받던 신사업이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크게 성장하여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장에서 2위에 오르는 등 제일모직 지분이 고평가받는 것이 시장 정세에서는 당연했음을 증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이 손해는커녕 크게 이익을 보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 관련하여 삼성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국민연금의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의 증거 역시 하나도 없었다. 그들의 노골적인 삼성 죽이기는 여기서도 티가 많이 났는데 압수수색을 하면 관련 자료만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은 사건과는 관련 없는 업무 중인 다른 자료들까지 전부 들고 가서 삼성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마비시켰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쩌면 조금은 연관은 있을 수도 있는 역자면 엮어볼 수도 있는 간접 증거들까지도 전부 증거 능력이 없어서 법정에서 기각이 되었고 이는 결국 국민연금이 아니었다면 합병에 필요한 찬성비인 3분의 1을 얻지 못했을 것이므로 국민연금을 포섭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게 된다.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한 것은
합병 후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평가했다는 뜻인데, 당시 찬성을 결정했던 결정권자들을 전부 구속시켜버렸고 그의 뜨끔한 후임자들이 서둘러 매각을 결정했다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것은 결국 투자 실패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의 주가를 보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쭉 갖고만 있었어도 손해는커녕 엄청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정책의 연속성이 그래서 중요하며 이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탄력을 받아 잘 나가더라도 문재안 같은 인물을 만나서 그 기세가 한번 꺾이면 다시 반등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속된 말로 석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재용의 뇌물 혐의도 당연히 무죄일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재단을 통해 국가의 스포츠 발전을 지원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삼성만이 해온 일도 아니다. 정몽주는 축구협회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어냈고, 정의선도 양궁협회장으로 기업 차원에서 지원하여 양궁이 대한민국의 국기 스포츠로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다른 예들은 전부 모른 척 무시하고 삼성의 경우만 문제를 삼았다. 삼성은 스포츠 재단을 통해 국가대표 승마 선수에게 경주마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 혜택을 받은 선수가 정유라였고, 정유라의 엄마가 바로 최순실이었던 걸 걸고 넘어진 것이다. 최순실은 당시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주는 등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의 딸에게 말을 제공해준 것이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잘 봐달라는 뇌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유라가 말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정유라는 당시 국가대표 승마 선수로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데다가 국내 랭킹 1위였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순실 역시 국정에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었으며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 PC조차도 본인의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또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혜를 청탁했다는 내용도 증거가 전혀 없는 음모론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유라가 재단에서 우수 선수에게 제공되는 말을 탄 것은 뇌물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재용을 억지로 엮어넣고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라는 어거지로 묶어서 뇌물 혐의를 적용시키고, 있지도 않은 청탁 사실을 말을 안 하고도 요구했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한 혐의를 적용시켜서 구속을 했으니 총수가 감옥에 가 있는 삼성이란 거대한 기업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해외의 투자자들이나 협력을 해야 하는 파트너사들이 총수가 비리 혐의로 감옥을 드나든다는 사실이 달가울 리가 없다. 이렇게 억지 혐의를 뒤집어 쓴 틈을 타서 엘리엇은 그 가짜 혐의에 기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막대한 배상금도 챙겨갔다. 여전히 삼성을 거대한 악의 축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오너리스크를 언급하며 이재용이 없을 때 오히려 삼성이 더 잘 나갔다고 주장하고 이재용의 무능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이재용이 설령 그들의 주장처럼 무능한 인물이라고 치더라도 오너 경영 체제인 기업에서 오너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더 정상적일 수는 없다. 이제야 근 10년간 올가매던 사슬이 끊어졌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도 이전의 재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혐의점이 자그마치 19가지였다. 그 중에 단 한 가지조차도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억지로 무리한 기소를 해서 사건을 끌고 왔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악랄했던 문재양 정부와 그 수하였던 검찰은 억지에 억지를 덮어 씌워서 끝끝내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특급 열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검찰을 이끌었던 자, 그 자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삼성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성장세의 관성을 잃었다.
다시 한번 도약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힘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인데 그 같은 추진력을 보여주기에는 성장 동력도 사라졌고 동기도 사라졌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도 하이닉스에 내어줬다. 휴대폰 시장의 지위도 예전만큼 못하다. 십수년간 삼성의 이미지를 박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더니 이제야 그 결실을 맺는 모양새다. 아쉬운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의 그 태도이다. 정권이 행패를 부릴 때 그 권력이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재벌 총수쯤 되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북한까지 끌려다니고 병풍처럼 들러리를 서고 있었다. 지금도 문재양 옆에서 인천공항 3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며 비굴하게 굽신대던 이재용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공산주의자를 상대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제1원칙이 있다. 그들을 믿고 스스로 굽히는 순간 그냥 골수까지 욕만 당하다가 내팽개쳐지는 거다. 그들에게 굽히고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그들은 그 행위를 멈추지도 자비를 베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승만 같은 선구자는 공산주의자와는 무조건 선을 긋고 그 어떠한 공조도 하지 않았다. 문재양 옆에서 굽신대던 이재용의 모습은 마치 혼나기 전에 미리 숙제를 잘 보이게 손에 들고 혹시 잘 보이면 조금이라도 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 잔머리를 굴리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씁쓸하다. 문재양은 속으로 얼마나 웃기고 신이 났을까. 어차피 안 봐줄 건데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총수가 알아서 굽신대고 조아리고 있으니 말이다. 삼성을 조진다는 수건 사업을 완수한 그 뿌듯함에 그날 밤은 잠도 안 왔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재용이 느꼈을 좌절과 슬픔을 생각하면 착잡함이 밀려온다. 어째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싸워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일까? 우파의 정치인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으며 우파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뭘 하고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미 좌우할 거 없이 전부 삼성을 악으로 여기고 대기업을 적대시한다. 시장을 적대시하는 태도가 결코 우파의 자세일 수가 없는데도 그들이 우파로 취급이 된다. 이건 역시 어그러진 한국의 정치지형 때문일 것이다. 골 때리게도 그들은 지금 저 사단의 장본인인 윤석열을 옹호하고 변호하느라 온 힘을 쏟고 있으니 역사란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많이 늦었고 또 많이 돌아왔다. 이제야 비로소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으니 삼성이란 회사가 다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치는 기둥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랄 뿐이다.